쌉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젠 좀 진부하고 식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지난달 이코노미스트 기사도 났고 제게 독도는 민감한 주제라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수역에서 난 폭행 사건이나 그런 자극적인 주제로 영상 만들어서 조회수도 올리고 싶고 한데 대리민원들이 솔직히 너무 난잡하고 상식 밖의 주장이 난무한 주제라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이전 독도 관련 기사는 2012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2012년 기사를 번역 및 해석하고 그 당시 외교 상황이 어땠는지, 왜 그런 기사가 그때 나왔는지,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다룬 뒤에 이번 기사와 비교해볼게요. 기사의 제목은 Ripping Yarns인데 번역하자면 팝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Ripping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흔히 들리지 않은 영국 영어 표현으로 솔직히 저는 미국에서 직접 사용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영어 유튜버 같이 무조건적으로 절대 쓰지 않는 표현 이딴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예외는 있고 저는 영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튼 이어가자면 yarn이라는 단어는 직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도 영국식 영어권에서는 재밌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야기를 실에 비유한 표현이 많잖아요.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꼬였다라든지 이야기의 실말이라든지. 영어에서도 직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예전 할머니들이 해주던 전래동화 같이 흥미롭고 좀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 정도의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쓰입니다. 제목 설명에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는데 이 제목의 의미와 뉘앙스를 이해해야지 이 기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과 세계한테 독도 이야기는 그저 팝콘 들고 콜라 마시면서 볼까 말까 남의 집 이야기예요. 독도 문제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2012년에도 다를 건 없었어요. 부제는 A revived spa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unsettles the US죠. 일본과 한국의 대사라는 불화가 미국을 불안케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사는 바로 It is that time of year again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기사의 발행일이 8월 18일이죠. 우리나라에게 8월 15일은 광복절이지만 세계의 관점에서 8월 15일은 일본의 항복선언일이죠. 8월 중순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민감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선 지금은 좀 변색되고 빛바랜 이름이 나오네요. 올해의 최우수상은 한국의 대통령인 이명박에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선 탑 프라이즈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 것이 더 부드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시니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그때 논란이 됐던 이명박의 독도 방문을 언급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는 이 기사가 한국편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어요. 원문을 보면 He also declared that the Japanese Emperor Akihito did not need to come to South Korea unless he apologized deeply for colonial rule. This is after extending the emperor an invitation in 2008 이라고 했죠. 이건 이명박 대통령은 일왕인 아키히토에게 그가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에 대해 깊이 사죄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2008년에 일왕을 초대한 바 있다 정도의 번역이 됩니다. 그러고선 이명박 대통령을 까죠. So much for the forward-looking diplomacy Mr. Lee once said would help the region to end its historical woes. Since then, the president's popularity has slumped and his party faces a tricky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Top dumping over Dokdo cuts across party lines.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과거 청산에 일조할 거라고 했던 미래 지향적인 외교 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의 소속당은 12월에 까다로운 대선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보시고 가실 표현은 이 톱 덤핑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톱는 예전에 사람들이 토론을 하거나 상의를 할 때 책상으로 썼던 드럼통이나 배럴을 뜻하고 톱 덤핑은 이제 그걸 강하게 내려친 행위라는 뜻이며 cuts across party lines이라는 것은 초월하다는 의미의 cuts across 그리고 의회에서 각 정당의 진영 사이를 가르는 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party line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걸 다 정리하시면 top dumping over 독도 cuts across party lines는 독도에 대한 강경 발언은 정당 차이를 떠나 효과적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고선 일본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일본이 지금까지 꽤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국의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이를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1번 2009년 일본의 민주당인 Democratic Party of Japan이 집권한 뒤로 일본 정권은 저자세적인 혹은 포용성의 정책을 펼쳐왔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총리 간 나오토는 한국병합 100주년 담화에서 식민 정책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2번 일왕은 일제 침공에 대해 훌륭할 정도로 참여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3번 일본의 국방정책 논문들은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를 좀 고찰케 한 부분이었어요. 솔직히 언론을 통해 일본이 사과나 참여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뭔가 언제나 부족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왜냐면 우리 국가는 피해자 입장이었고 솔직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상응하는 수준의 복수를 했다거나 직접적으로 독립을 이뤄낸 것도 아니라 뭔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구석도 없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해서 일으킨 부풍 스캔들처럼 일풍이란 것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속 우려먹을 적이 필요한 거지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나 교육 사상을 보면 남한에게 북한은 전쟁 중에 있는 주적이고 일본은 뭔가 반민족적인 악당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공 친일 우파와 반일 및 반미 친묵 좌파의 이념 대립이 첨예한 게 아닐까 싶네요. 여튼 이코노미스트도 좀 비슷한 맥락의 의견을 내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일본의 노력을 공공히 인정할 용기를 가진 노인은 몇 되지 않는다 라고 이어나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전례 없는 무모한 행위는 지금까지 일본 민주당의 업적을 헛수고로 만들 위험이 있다 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외교부 장관인 고이치로 겐바가 이명박 대통령의 도발이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협박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드디어 이런 상황이 미국에 어떤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죽었죠.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였는데 미국은 김정일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을 중국이 패권 성립에 이용할까봐 아시아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흔치 않게 부르마, 타일랜드, 캄보디아도 직접 방문했고 Pivot to East Asia라는 슬로건을 내건 동아시아 정책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길 격려했죠. 근데 이명박이가 그런 스턴트를 해버려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튼 기사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확고한 존재를 개편하고 싶어 하더라도 든든한 동맹이어야 할 국가들이 같은 편이 아니라 힘들다. 미국의 입장은 독도 문제는 양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지만 이건 자신이 손을 털고 빠져나오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1951년 일본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가 한반도 북부의 공산당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언급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커네리컷 주립대의 알렉시스 두데는 이런 역사적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이 북동아시아 지역의 단계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해 필요한 전제라고 한다. 라는 것이 마지막 전문의 번역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배운 영어 표현은 ripping yarn, top thumping, cut across, 그리고 party lines입니다. 따로 썰을 풀지 않고 이번에 발간된 기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의 기사는 10월 이코노미스트에 발간된 기사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분위기는 6년 전과 많이 달라요. 우선 바로 첫 부분 번역할게요. 한반도의 양국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지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독도라 불리우는 한반도를 일본과 경계짓는 작은 돌섬 두 개는 수세기에 걸쳐서 한국의 중요한 영토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하여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이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이코노미스트에서 6년 전에 남한 대 일본의 구도와는 달리 남북한 대 일본으로 서문을 열었다는 것이고, 독도 문제는 남북한이 전쟁 중에는 적대 국가이지만 이견을 보이지 않는 민족적인 문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2번, 이코노미스트의 표현법이 한국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영어에는 사람을 참 헷갈리게 하는 포함적인 표현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or, 제일 쉬운 거죠. through, 혹은 until, 현지인도 헷갈리게 하는 포함적인 표현들인데 바로 이 separate from도 그중 하나죠. 이 부분에서 다케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건 물론 굳이 독도는 한국을 일본령에서 분리시키는 지점이라고 했어요. 보통 완전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한국으로는 독도는 한국과 일본을 분리하는 지점이다 라고 했을 것이고, 독도 a pair of rocks marks the sepa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왜 굳이 포함성을 헷갈릴 수 있는 separates Korea from Japan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궁금하게 합니다. 그 뒤에 기사는 독도 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독도 간다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공항을 연결하는 지하철에서도 보일 정도로 편지되어 있다 라면서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소개한 팜플렛대로 말하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멍 때리는 외국인에게 노랗게 변색된 문서와 지도들은 독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국의 고유 영토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독도 간다라는 단어는 독도와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겁니다. 프로파간다는 한국말로 의역하면 대체 뭘까요? 아마도 계몽, 선전, 포교란 뜻인데 이게 사전 의미만 보시면 뉘앙스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 근대 역사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를 독도랑 섞어서 독도 간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의 이런 태도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을 요약 번역하자면 한국은 현재 영토 분쟁에 있어 선점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학생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배우고 독도의 존재가 15세기에 쓰여진 세종대왕의 팔도지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언급되어 있다고 배운다. 고등학생들은 독도 지킴이로 임명되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로 파견된다 라고 했는데, 이건 그 예멘 기사 때도 그렇고 이 빌어먹을 기자 새끼는 무슨 한국의 교과과정을 미신이나 가르치고 민족주의를 강요하는 물로 보는지 말이야. 참고로 2015년 OECD 학업 성취도 조사 결과에서 영국은 한국보다 랭킹이 4단계나 낮았고 우수학생 분포율은 33%나 낮았어요. 갑자기 흥분했지만 놀랄만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긴 하네요. 98%의 한국인이 이 섬들은 한국령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대체 2%는 누구죠? 언제나 그렇듯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는 마지막 부분이 흥미롭고 고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100%의 한국인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의 정부는 외국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며 한국은 독도 박물관도 열었는데 일본도 질세라 동경에 다케시마 박물관을 개관했다. 공항 전철에서 볼 수 있었던 영상은 조회수가 수백만이지만 이 중 80% 이상은 한국어 버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현지인의 관심도가 외국인의 그것을 앞지는 듯하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럼 아까 정리한 6년 전 독도 기사와 비교해볼게요. 우선 그 당시 기사는 한국에게 신중함과 자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일본의 입장도 소개하면서 이 문제의 원흉인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들이 문제의 책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한국의 현재 실질적 지배와 그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구도였냐고요? 그게 미국이 그 기사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이 원하는 게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요. 외신은 한국의 입장을 알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꽤나 발전한 것 같아요. 한국 중심의 한국 입장을 조명한 한국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으면 6년 전 기사를 답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들의 권위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만 씨알이 먹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회를 포착할 때까지 당당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꽤 예전에 독도 문제에 대해 어느 미국 사이트에서 설전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상대방이 한국이 증거를 갖고 ICJ에서 시시비비를 거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독도 관련된
입장은 같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옆 동네 가서 내 집 사진 붙여놓고 이건 내 집이다라고 한다고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발로 법정 찾아가서 나에 대해 좆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판사에게 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내 집이고 그 미친놈 집이 아닌지 입증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제가 이 문제에 좀 민감한 이유는 우리 집의 이름은 배투비인데 누가 우리 아이들 사진을 페북에서 퍼다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얘 이쁘지? 얘 이름은 코모리투비야. 그럼 기분은 나쁘잖아요. 굳이 가서 유전자 검사하자 할 건 아닌데 기분은 더럽잖아. 그래서 저는 소망해봅니다.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그날